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강자를 선택하신 탁월하신 높은 안목이 계신 수강생님을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교역입니다. 저는 제 강의의 첫 이야기를 호랑이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이구동성으로 호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를 하면은 대부분 토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토끼가 호랑이로 됐던 계기의 사건은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마스코트로 호랑이를 선정하면서부터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이 되었습니다. 이 마스코트 호랑이가 선정된 데서는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마스코트를 어떠한 동물로 할 것인가 갖고 많은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뒷동산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귀엽고 평화적 이미지가 있는 다람쥐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전문위원께서 미국과 소련과 같이 큰 거대한 나라가 그런 작은 동물로 하는 것은 어울릴 수 있지만 우리처럼 작은 약소국가가 그런 작은 동물로 하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건국 신화에 있는 때도 호랑이가 나오고 우리 민속 풍습에도 호랑이가 많이 나오니까 호랑이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직위원장께서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마스코트를 우리나라에도 없는 동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문위원이 위원장님, 백두산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두산에는 호랑이가 있었고 그래서 극적으로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나라의 상징이 다람쥐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서 호랑이가 이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기에 지금 21세기 우리가 펼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 기백이 그 호랑이의 DNA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우리 문화가 세계의 중심 문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많은 해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았지만 우리 문화에 대해서 묻는다면 글쎄요, 우리 문화가 뭐죠?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제 건축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 강의에 저에 대한 소개와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그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궐 건축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제가 30살 때 지었던 매일경제 신사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01년도 설계사무실 창업하고 설계했던 신안산대학교 체육관과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양재 IC에 있는 하이브랜드 빌딩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신지식인이며 대한민국의 명인이기도 합니다. 건축가였던 저에게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을 다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키르기스탄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저녁 만찬 때 저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15살 돼 보이는 소녀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한국에서 오셨어요? 나 한국에서 왔는데? 그랬더니 그 소녀아이가 너무나 반가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동방신기 아세요라고.
저는 동방불패 영화는 봐서 알겠지만 동방신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그 소녀아이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뒤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아이의 그 실망스러운 눈빛에 제 잔영에 남아서 제가 호텔에 가자마자 동방신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신기가 우리나라 5명 아이돌 가수였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대중가수는 신촌 블루스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 동방신기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의 이름 자체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소녀가 우리의 가수를 알고 있을까? 저는 너무나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SK그룹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사는 사업 때문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에게 두 번째 너무나 놀라운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코리안 레스토랑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아제르바이잔 사람을 위한 코리안 레스토랑이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놀랐냐면은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맞춰서 문화를 수입하는 것이고 그 문화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성장을 이뤘던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 60년대, 70년대 때도 우리는 해외 문화를 수입했습니다. 즉,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렸을 때 외국의 음악을 들었고 외국의 드라마를 봤고 외국의 영화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좀 더 성장하면 무슨 문화를 수입하냐? 그때는 내 외모를 바꾸는 문화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외국 브랜드의 의류, 신발, 잡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태어나서 나이키라는 운동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무려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그 운동화를 사서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력이 좀 더 올라가면 무엇이 수입되냐? 그때는 음식이 수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이 됐을 때 서양의 패스트푸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피자 홀 같은 그런 음식이 수입됐던 것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제 막내 동생 초등학교 졸업식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로에 나와서 피자 헛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예약까지 해서. 제 이전의 세대 때는 우리 졸업식 날은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과 짜장면 먹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저는 피자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러다 경제력이 좀 더 올라가면 무슨 문화가 수입되냐면 정통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TGI다, 아웃백이다 같은 정통 웨스턴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먹는 그러한 문화가 수입됐던 것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의 음악을 듣고 있는 그 현지 소녀를 보고 놀랐던 것이고 우리의 정통 패밀리 레스토랑을 그 현지인이 현지인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경제력이 좀 더 올라가면 무슨 문화가 수입되냐? 그때는 웨스턴 스타일 목조 주택이 수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의 문화적 트렌드는 청평, 가평, 양평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곳에 그들만의 타운을 개발하고 거기에 웨스턴 스타일의 목조 주택을 짓고 마당에 장례를 따라서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나 성공했어라고 보여주는 문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제력이 좀 더 올라가면 무슨 문화를 수입하냐? 그때는 문화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영화와 우리의 드라마를 찾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 문화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는 문명의 시대이고 3차 산업시대이고 아날로그와 지식과 물질과 이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차 융복합의 산업의 시대이며 디지털과 지혜와 감성과 창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1세기에 문화 강국으로 간다는 것이 곧 이제 세계 선진화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세기에는 일본이 가장 적합한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한 DNA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카페에 가서 공부합니다. 카페에 가서 눈과 머리는 공부를 하고 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으며 발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고 손은 볼펜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하면서 4가지를 하고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밝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2018년도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1위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K-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 5위는 북한, IT 산업, 드라마, 한식 순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삼성의 브랜드가 세계 5위에 들어가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압도적인 표차로 외국인들은 우리의 K-팝을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줬던 북한이 1위였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은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코리아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먼저 노스 코리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하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의 이미지로 세계에 우리를 알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문화는 단순하게 국가 이미지만 좋게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경제적 효과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K-팝에 의한 직접 수지대를 조사해봤더니 6,3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K-팝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생산 효과가 무려 19조 7,84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로 말미암아 생긴 취업 유발 효과가 14만 2,367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문화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 또한 많이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때 비틀즈의 레드빛을 듣고 자랐던 청년과 청소년들이 20세기 후반을 이끌었던 레드빛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면 21세기 BTS의 Love Yourself를 듣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제너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서양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 음악을 수입했던 것처럼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의 문화를 그들이 동경할 것이고 우리의 문화를 수입해 나갈 것입니다. 즉 21세기에는 우리 한국 문화를 안다는 것이 선진 문화를 아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몇몇 나라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즉 게르만 스타일,
앵글로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 캐나디안 스타일, 이와 같이 그들 나라마들마다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한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또한 경제력 2위, 3위를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한국은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참 오랜 시간을 갖다가 함께 교류를 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지리적 환경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대륙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의 문화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수많은 민족이 많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국가는 그 수많은 민족과 문화와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지만 하나의 중국을 깨고 독립하겠다는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호갑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신장과 티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은 국공내전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대만에 국민당과 민진당 두 개의 당이 존재합니다. 근데 국민당은 장제스가 퇴각했을 때 갔었던 중화민족이고 민진당은 명나라가 망했을 때 넘어갔던 중국인들입니다. 근데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본토의 수복을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국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외교 관계가 좋지만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륙의 문화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섬나라로서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문화의 특징은 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7세기에 일본의 율령 국가를 만들었던 것이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일본의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정권을 잡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섬나라가 극단적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일본의 국시 1호로 했던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음식을 부를 때 화시라고 부르는 거고 일본 스타일을 부를 때 화풍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일본의 옷을 화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요를 화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000년 전에 발해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반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의 문화를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외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과 신하 사이는 충, 부모와 자식 사이는 효, 친구와 친구 사이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늘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에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늘 잘 맺어놔야 되는 그러한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과거에 공통적인 문화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자 문화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은 사람을 쓸 때 한문으로 사람인 한 글자만 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을 쓸 때 인간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놔서 막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 문화와 저희 단어 속에서 우리란 말을 계속 쓰지만 우리라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란 생산 공동체적 의미가 담겨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란 내가 곧 3인칭이 되고 1인칭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큰 난리가 나거나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국가가 곧 1인칭이 되고 내가 3인칭이 돼서 그 일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 때 나라가 IMF에 빠졌다고 하니까 온 국민이 자기의 금을 오히려 내다 팔았던 것이고, 태안에 유조선이 침몰했다니까 온 국민이 걸레를 들고 나가서 총수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니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정과 우리의 문화는 이러한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나온 문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 또 어떤 문화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복궁의 광화문입니다. 도시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광화문만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한 궁에서 살면서 나라를 5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냐고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화문 앞에 당시를 재현한 수문장들을 보면 대여섯 명의 인원이 이 궁을 지키고 있을 뿐 어떠한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광화문을 지나가면 있는 문이 흥례문입니다. 이 흥례문도 그냥 문이고 그냥 담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례문을 지나서 근정문을 지나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근정전이 나옵니다. 이 근정전이라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존엄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근정전도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것이 보입니다. 이 근정전의 바닥을 보면은 울퉁불퉁한 돌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시 조선시대 때의 석공들이 기술이 없어서 저 존엄했던 저 공간의 바닥의 돌들을 저렇게 설치를 하였을까요? 긍정전 바닥에 돌을 저렇게 했던 것은 구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긍정전은 구름 위에 세워진 궁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이란 하늘님의 뜻을 받들어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중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면 땅에서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있던 중간에 있는 것이 꼭 구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너는 하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땅에 있는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부터 새를 숭상했던 것이고,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국가의 상징인 청와대의 상징이 봉황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큰 기근이 오거나 변란이 있으면은 왕이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하느님한테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에 무슨 큰 환란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으로 다스렸던 문인사회였다면
힘으로 다스렸던 중국과 일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자금성입니다. 이 자금성을 보시면은 자금성 사면이 넓은 해자로 둘려져 있어서 적들의 공격의 침범을 막을 수 있도록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자금성을 보면은 높은 성벽으로 그 성이 둘려져 있음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안문이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해당하는 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천안문 자체도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성벽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문을 지나가면 우리의 흑례문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의 오문입니다. 이 오문은 보시다시피 천안문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것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는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정면에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좌우에서도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 시스템이 갖춰진 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도 더 무의 사회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일본은 어떨까요? 이 성은 일본의 오사카 성입니다. 100년의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던 성을 모형으로 재현해 본 것입니다. 이 성을 보시면은 중국의 자금성보다도 더 큰 해자가 무려 2배로 둘러져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건너야 되는 문마다 중국의 오문처럼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저 정각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다리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들의 모든 건물들은 불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다 회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벽마다 조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총 구멍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이걸 모든 걸 다 뚫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그 정각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작은 계단으로만 저 성에 있는 저 정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대군이 왔다 할지라도 저 좁은 계단으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적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저렇게 석축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의 모든 사면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도록 저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럽에 있는 성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북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냥 임금이 살았던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000년 전부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으로 고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힘이 아닌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방어 시스템이 없는 담장으로만 둘려져 있는 궁이라 할지라도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정신세계와 윤리의식을 중시하며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먼 길 여행 못 가시니 우리 서울에 있는 조선인의 5대 궁궐을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궁궐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다면 저와 함께 이 궁궐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참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 사진으로 그 아쉬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궐이라는 것은 궁과 골이 합해져서 궁궐인 것입니다. 즉, 궁이란 임금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골이란 궁 앞에 방어를 목적으로 세운 높은 막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건물을 합해서 우리가 궁궐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에 도읍지를 정하였습니다. 이 한양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성리학 사상으로 만들어진 계획된 도시입니다. 즉 성리학에서 중요한 인의, 예지, 신을 가지고 일단 한양의 모든 중요한 거점에 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다가 인을 놓은 거고 서쪽 끝에 의, 남쪽 끝에 예, 북쪽 끝에 지, 그리고 한양의 중앙에 신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대문을 흥인지문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서쪽에 의쪽에 돈의문으로 지은 것이고 남문을 숭례문으로 지은 것이고 북문을 홍지문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오신각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좌묘우사라고 해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왕이 앉았을 때 좌측에단 종묘, 우측에단 사직단을 놓았던 것입니다. 종묘란 선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하였던 곳이고 사직단은 토지신과 복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참 조선의 나라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조선이 건국했을 때 중국의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의 왕을 천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못 지내고 그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직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했던 것이 소공동에 환구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하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이 한양 도성 안에 창덕궁과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해서 총 5개의 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복궁은 태조 4년에 정도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궁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정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근정전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들은 이 경복궁을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경복궁에 대한 전궁 설명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의 특이한 건물은 건천궁입니다. 이거는 고종 때 경복궁이 복원되면서 고종이 자기 사비를 들어서 만든 궁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고종의 나라를 통치를 못하고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모든 일은 경복궁이 아닌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운영궁이 실제적인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은 고종이 이제 아버지의 수렴 청정을 떠나서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해서 만든 게 건천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명성황후도 같이 많이 오랫동안 살았고 건축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전기를 설치한 건물이 이 건천궁입니다. 그리고 1895년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가 됐던 그 아픈 슬픔의 역사가 있는 곳 또한 이 건천궁입니다. 창덕궁은 태종 5년에 만들어진 궁이고 조선의 왕들이 가장 좋아했던 궁이라고 합니다. 이 창덕궁의 정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인정전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경복궁은 신하인 정도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왕 중심이 아닌 신하 중심으로 만들어진 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은 태종이 다시 만든 궁인 것입니다. 이 창덕궁은 그 뒷면에 창덕궁의 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덕궁의 후원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자연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창덕궁을 한번 방문하셔서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진으로서만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대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만든 정원은 인간의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으로 그 삶의 환경 속에 안착하도록 우리는 조경을 해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의 정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덕궁 후원에 있는 부용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창덕궁 후원에 있는 정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들이 자연 속에 잘 안착되어 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덕궁의 설경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비경이 있는데 그것이 곧 창덕궁의 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 날 창덕궁의 설경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창덕궁의 후원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날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함께 이 싱그러운 봄길을 거닐심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세워진 궁이 창경궁입니다. 이 창경궁은 성종 15년에 세워진 궁전입니다. 창경을 만들었던 계기는 성종이 왕일 때 무려 대왕 대비 왕후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즉 세조의 비였던 정의 왕후가 계셨고 성종의 어머님이었던 소의 왕후가 계셨고 또 성종의 작은아버지였던 예종의 비였던 안순 왕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즉 대왕 대비 마마는 자경전에서 계셔야 되는데 3명의 왕비께서 그곳을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명의 왕후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궁이 창경궁이었던 것입니다. 창경궁의 정전은 사진에 보는 명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경궁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2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장희빈이 사약으로 죽었던 궁이 창경궁입니다. 그리고 사도 세자가 그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었던 곳도 창경궁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문정전 앞에 이 뜰이 당시 사도 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그 역사적 현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창경궁은 참 일본에서 많이 훼손됐던 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4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창경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11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 경계를 말살시키는 일원 중에 하나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고 여기 있던 정각들을 다 철거하고 동물원과 식물원과 일본의 상징인 벚꽃나무를 조성하였습니다. 1970년대 때 제 시골에 있는 사촌들이 서울에 놀러 오면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던 서울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님 차를 타고 서울의 강북 강변도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3일 고가도로를 탑니다. 그런 다음에 미도파 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태워줍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간 것이 창경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1983년도에 창경궁으로 환원이 되었고 1987년도에 지금의 궁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경원에 있던 동물들은 과천의 서울랜드로 갔던 것이고 창경궁에 있었던 벚꽃나무들은 여의도 윤중로에 가서 심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 외세에 의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찬탈되고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궁은 광해군 15년에 세워진 궁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다가 영조 때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희궁은 무려 대지 부지 면적이 7만 2천 평에 달하는 상당히 큰 궁이었다고 합니다. 그 궁의 정전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숭전전입니다. 경희궁이 일본에 의해서 가장 많이 훼손된 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었던 수많은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됐고 딱 유일하게 3개의 건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희궁의 대문인 흥화문과 이 숭전전과 저 후원에 있는 정자인 황학정 3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건물도 이 흥화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호텔에 옮겨져서 조선호텔 대문으로 쓰였고 이 숭전전은 동국대학교로 옮겨져서 동국대학교 법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함께 이 경희궁 복원 사업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조선호텔 정문으로 쓰였던 흥화문은 다시 경희궁포로 옮겨오게 됐지만 이 숭전전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동국대학에서 법당을 쓰다 보니 너무 건물이 훼손이 돼서 옮겨오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복원사업에 의해서 복원시킨 정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 건물이 조선호텔 정문으로 있던 흥화문을 다시 옮겨와서 설치한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호텔에 있는 그 문은 모형입니다. 모형. 복원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궁은 원래 세조가 큰아들이 죽고 궁에서 떠나는 맏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만들었던 사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저를 임진왜란 때 피난 갔던 선조가 한양에 돌아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소실돼서 왕이 묵을 숙소가 없어서 그 사저를 선조가 머물게 되면서 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은 광해군과 인조 그리고 고종이 왕으로 즉위식을 가졌던 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이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덕숭으로 불리는 것은 1907년도에 순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경운궁에서는 참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큰 아픔 상처가 많은 궁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운궁에서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식을 했던 궁이기도 하고 1905년도에 우리의 을사노객을 체결했던 그러한 역사적 궁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은 우리 근대사에 우리 전통의 궁전 건물과 근대 건물인 석조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근대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궁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덕수궁도 원래는 규모가 더 컸지만 일본에 의해서 훼손이 돼서 지금은 상당히 작은 궁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5개의 궁 중에 가장 전궁인 경복궁을 가지고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경복궁은 서두에서 얘기해드렸듯이 태조 4년에 만들었던 것을 세종 때까지 계속 만들어갔던 궁입니다. 그 궁을 임진왜란에 의해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백 년 동안 조선의 왕들이 창덕궁, 창경궁은 다시 중건하였고 오히려 없던 경희궁, 경운궁까지는 만들었지만서도 오히려 경복궁은 만들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거는 정도전이 만든 궁이다 보니까 왕 중심이 아닌 신하 중심의 궁이었기에 왕이 즐길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주어라 일만 하고 잠만 자고 밥만 먹어야 되는 궁이기 때문에 왕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몇백 년 동안 이 궁은 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 때 이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로 말미암아 조선의 왕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는 어떤 이벤트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 궁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제강점기에서 많은 경각들이 다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그 광화문 뒤에 있었던 중앙청을 철거하면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경복궁의 지금 50%를 복원한 것이고 향후 2030년도까지 76%를 복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훼손한 데는 1, 2년밖에 안 걸렸지만 우리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대한 물자와 돈을 투자해서도 76%밖에 복원을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궁은 크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남쪽의 문이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은 왕과 신하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3개인 것은 가운데는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우측은 문신이 지나가는 거고 좌측은 무신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훈수지리에서 남주작이라 했기 때문에 광화문 천장에는 주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을 건축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쪽은 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문에는 왕족과 척신과 상궁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좌청룡이라고 얘기해서 건축문 천장에는 청룡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대장금을 봤는데 대장금이 드나들었던 문이 건축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문은 영추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쪽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영추문은 일반 관료들만이 다닐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우백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천장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경복궁에 가시거든 한번 관심 있게 그 문들의 천장에 그림이 뭐가 그려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은 신무문이라고 해서 북현무에서 여기는 거북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문을 통해서 각 신분에 따라서 이 경복궁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크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외조 권역으로서 나랏일과 국가의 큰 행사와 연회를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조 권역은 정전 권역과 편정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왕과 왕비와 대비가 생활하는 친정 공간인 내전 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이거는 고종 때 새로 생긴 건청궁 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의 우측편에는 세자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인 동궁 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맨 북서쪽 끝에 태원전 권역이라 해서 여기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경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연회미 행사를 하는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권역으로 경복궁은 크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정각을 보겠습니다. 외조 권역의 첫 번째 있는 것이 흑내문입니다. 흑내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중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에서 한 칸 한 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한 칸 한 칸이라는 뜻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흑내문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3칸이 있기 때문에 3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흑내문을 지나가면 있는 문이 근정문입니다. 근정문은 우리나라 보물 제812호 건물입니다. 근정문의 특이한 점은 3칸 벽면 외에 좌측과 우측에 문이 각각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 문은 뭐냐면은 임금님께서 행차가 없을 때는 근정문은 닫아놓고 있습니다. 대신 좌우의 작은 문을 통해서 신하들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듯이 우측은 양을 뜻하는 것이고 좌측은 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우측으로 문신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근정문에서도 우측의 일화문을 통해서 문신들이 들어가는 거고 좌측의 월화문을 통해서
무신들이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즉 조선시대 때는 문도 그 신분에 맞춰서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근정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근정전이 나옵니다. 근정전은 우리나라 국보 제223호 건물로서 현존하고 있는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에서는 국가의 큰 행사라든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그러한 국가의 행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전 전에까지를 우리가 정전곤역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사정전을 외조의 편전곤역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나랏일을 했던 것은 이 편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전에 가장 큰 사정전이 있고 이 안에서 실제적인 나랏일을 왕이 하였던 것이고 이 부속 건물로 좌우에 만춘전과 천추전 두 정각이 있습니다. 이 사정전은 긍정전과 마찬가지로 온돌이 깔려져 있지 않고 마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는 왕이 이 천추전에서 나랏일과 신하들과의 토론을 하였으며 봄에는 만춘전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이 뒤로 가면은 왕의 친전인 내전으로서 강령전이 있습니다. 강령전은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보신 바와 같이 천정 위에 용마루가 없습니다. 왜? 왕이 곧 용이기 때문에 용이하는 거처에는 용마루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천정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이 강령전 뒤에 있는 것이 중전의 초소인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의 뜻은 음과 양이 서로 교류한다고 해서 지역에 나오는 말을 이용해서 교태전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을 양이라고 얘기했듯이 평상시에 중전은 좌측방에 있다가 왕이 오면은 우측방에 가서 합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태전의 우측에 있는 것이 대왕대비 마마가 있는 자경전입니다. 이 자경전은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대왕대비 신전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고종이 왕이 됐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분이 대왕대비였던 조씨께서 이 고종을 왕으로 세운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온의 차원으로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자경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경전의 담장을 보면은 만수무강을 비는 그러한 장식들이, 무늬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태전의 뒤에 있는 산이 아미산입니다. 이 아미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이 아니라 경회로를 만드냐고 퍼냈던 흙으로 만든 가산입니다. 가짜산. 이 산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백두대간으로 흘렀던 산의 전기가 북한산, 두간산을 통해서 이 교태전까지 그 모든 전기가 모은다는 의미로 이 아미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미산에는 4개의 굴뚝이 우리나라 보물 제811호입니다. 이 굴뚝이 단순하게 굴뚝이 아니라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지붕을 보면은 목조 건물처럼 기와로 지붕을 씌웠고 그 상부에 점토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준 참 아름다운 굴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굴뚝은 고종 때 만든 것이 아직 보존되어 있기에 보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각형의 그 형태 면마다 화기양말을 맞는 동물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기람을 뜻하는 그러한 무늬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굴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회로는 우리가 경복궁하면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 경회로가 대단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경회로의 이 연못은 인공 연못이고 경회로가 있는 저것은 인공섬입니다. 저 큰 건물이 그 인공섬에서 그 오랜 시간 있는데도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건축 구조적인 공학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2층 누각에서 보면은
경북궁에서 북한산, 북악산, 남산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회로의 지붕이 엄청 무거운 지붕이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 지붕을 보면서 무겁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비선의 미학인 저 처마의 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담백하고 간결한 형태지만 그 아름다움과 그 어떤 건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통해서 꼭 3가지만큼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반도의 문화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문화와 정의 문화가 있는 한국의 문화가 독특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힘이 아닌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문인 사회를 이루었던 국가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리학 사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서 자묘, 우사, 인이, 예지, 신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대문의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린학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문조사에 참여도 해 주시고 아울러 저의 이야기를 5번에 걸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참여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